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긴 경고 중에 아마도 가장 유명한 말은 이 말일 것입니다. 모든 국민을 잠시 속이거나 일부를 영원히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저는 이 말이 절반은 틀렸다고 말하곤 합니다. 대개 정치인들은 무지해서 무언가를 말할 때도 자신이 대중을 속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속이는 줄 모르면서 속인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진실을 알면서도 태연히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거짓이 드러난 뒤에도 그게 거짓이 아니라고 말하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자, 역시 무서운 자입니다. 우리 정치판에는 이런 자들이 리더로 행세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정치판에는 경멸해도 좋을 사람을 찾기보다 존경할 만한 분을 찾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점입가경, 들어갈수록 빨만한 경치가 펼쳐질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안 좋은 상황이 거듭되고 더 악화될 때 쓰는 말이죠. 요즘 국민의힘 사태가 그렇습니다. 점입가경. 그 아량한 권력을 두고 세력 다툼에다 말싸움과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인자 자리 나아가서 자기 권자가 눈앞에 보이니 다들 미쳐버렸습니다. 말이 빠르고 번뜩이는 재치로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았던 38살 청년도 이 권력에서 멀어질 것 같자 하는 말마다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 사마천의 사기에는 훌륭한 고사가 하나 있죠. 범녀는 월왕구천을 도와서 20년 만에 부차를 죽였습니다. 오나라 부차를 죽인 겁니다. 와신 상담 끝에 마침내 오나라를 평정한 것입니다. 구천은 범녀에게 나라를 둘러 나눠서 다스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범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한밤중에 제 나라로 도망가서 대부 문종에게 편지를 씁니다. 문종은 그 편지를 읽고 칭병했는데 구천이 문병을 와서 총루금이라는 칼을 두고 가죠. 문종은 그 금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바로 그 토사구병의 고사입니다. 비조살 양궁장 그리고 교토사 주구팽. 이 비조살 아주 이게 그 날개가 우악스러운 새 가시도 모양입니다. 비조라고 불러도 모양이죠. 그 비조가 죽고 나면 그 화살을 쏴서 죽고 나면 양궁장 좋은 화살을 감춘다. 그리고 교토사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으면 주구팽 그 토끼를 쫓던 개를 팽 삶아먹는다. 거기서 나온 말이 이른바 토사구팽입니다. 토끼가 죽으면 개를 삶는다. 한 말씀만 드리죠. 제 지식으로 현대에 들어와서 2인자로 성공한 사람은 모태동 시대 주울레뿐입니다. 그가 죽고 나서 유엔 사무총장은 조기를 올리도록 했죠. 워낙 가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울레는 모든 욕망을 부렸기 때문에 2인자로 살아남았습니다. 사실 또 한 분이 있죠. 노태우 대통령. 처음부터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의 동지였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벌어지는 권력 다툼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문종을 보는 것 같아 참 섭섭합니다. 국민의힘은 2일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 정국위 및 정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전날 의원총회에 이어서 비례위 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이 된 겁니다. 이로써 돌아올 길이 꽉 막힌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이제 사실상 끊겼습니다. 이준석은 절차에 맞지도 않고 명분도 부족한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날 최고위원은 성립 요건을 두고 말이 많았죠. 원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라고 김재훈이 사퇴를 했죠. 이번 사태로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의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남아있는 최고위원은 사실 권성동과 성일종 그리고 이준석 파의 정미경과 김용태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최고위원이 뭐 하는 당의 직책은 내가 그만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조수진만 사퇴서를 냈고 수리됐다고 말합니다. 결국 남은 최고위원 7명의 과반수인 4명, 권승동과 성일종, 그리고 이 사표가 수리가 되지 않았다는 배현진과 윤영석이 참석해서 최고위를 연 것입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의 말입니다. 재적 최고위원 정원 7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해서 상임 전국위 그리고 전국위 소집안 건을 가결했다. 형식적인 것이죠. 4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아마도 8일, 5일 열릴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는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 건가? 또 하나 비대위원장 선임 권한이 누구에게 있나? 이 두 문제를 두고 유권 해석부터 하게 됩니다. 이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데 권승동은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국위는 당헌조차 바꿀 모양입니다. 어쨌든 정당은 소속 의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 의총 한번 볼까요? 무려 89명이 참석한 의총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지금이 당의 비상 상황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로 가자. 여기 합의를 한 거죠. 사실 남은 절차는 요식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걸림돌은 있습니다. 이 전국위 의장 서병수는 동생 서범수가 이준석의 비서실장을 하는 등 이준석과 아주 가까운 의원입니다. 그는 여러 매체에 자신은 현 시국을 비상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준석을 비호할 여지는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이준석 측이 지금 다급해졌습니다. 허은하 의원이 이준석 개였습니까? 허은하는 어제 페이스북에서 부끄럽다. 우리는 옳은 길로 가야 한다며 이대로라면 당도 대통령도 나라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침묵이 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을 전체 투표로 결정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 의총에서 투표를 하자는 겁니다. 김용태는 권승동에게 원내대표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이 원내대표직은 유지해 지도부의 한 자리를 붙잡고 있겠다는 것은 욕심이다. 그 욕심이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하긴 이 젊은 정치 지망생의 김용태까지도 지금 국가와 국민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당을 이 지경으로 곰게 만든 고름의 뿌리, 고름 뿌리 아시죠? 화근은 이준석이 아닙니까? 그 이준석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지금의 당 지도부를 공격했습니다. 절대 반지를 향한 그들의 탐욕은 계속된다. 자신이 1년 동안 누렸던 당대표 자리가 지나고 보니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권력의 상징 절대 반지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준석은 해석이 잘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사퇴선을 이미 한 최고위원들을 모아서 사퇴는 했지만 아직 사퇴선은 안 냈으니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비상 상황이라는 이야기라며 이런 냉소를 보냈습니다. 표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1년간 경험해온 논리의 수준이다. 그 와중에 숫자 안 맞아서 회의 못 여는 건 양념 같은 것이다. 이 양념 소리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옛날에 홍준표 의원이 있었고 MB 선대위 때 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죠. 양념.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배현진, 윤영석이 당 사무처에 아직 사퇴서를 접수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위 의결 과정에 참여한 것을 비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대위 체제는 이미 8월 1일 의총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소속 의원 89명이 참석한 의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 의견은 김웅 한 명뿐이었으니 이준석은 이로써 당대표로 돌아올 길이 완전히 막혔으며 정치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적어도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제 정치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준석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당대표로 있었던 1년의 추억이 절대 반지의 추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신문 일면 헤드라인이 되는 경험을 그 젊은 나이에 했으니 그도 그럴 것입니다. 자신이 기지개를 켜는 사진까지 신문 일면 한가운데 크게 났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그는 그가 수차례나 냉멸했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도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아직도 권력만 보일 뿐 그 권력의 원천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준석이 당대표에 걸맞은 내공을 가졌다면 그는 겸허함의 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민주주의의 원리도 그리고 처세의 방법도 전혀 모르는 단지 자신의 재치를 재능으로 이기는 맹랑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맹랑함이 성상납 사건이 터졌을 때 솔직한 사과와 반성보다 신복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려는 책략으로 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위험해졌습니다. 어쨌든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여당이 된 지 석 달이 안 되어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됐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이제 우리나라는 국회 1, 2, 3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가 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대선 패배 후에 윤호중, 박지원이라는 임시 방편용 비대위로 버티다가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우상호 비대위가 들어섰습니다. 정의당도 이 지방선거 참패 후에 여영국 대표가 물러나고 이현주 비대위로 전환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치판은 모두 비대위 체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국민의힘만 해도 이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5년 6개월간 따져도 홍준표, 황교안, 이준석의 1년씩 대표를 했던 3번의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2년 반은 비대위 혹은 권한대행체제였습니다. 물론 그 앞에도 박근혜 비대위부터 임명진 비대위까지 이 나라 보수정당은 비대위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문제는 보수정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은 사람, 임명진, 김병준, 김종인 등 이 비대위원장들이 좌파거나 당을 옮겨다닌 올드보이 7세라는 데 있습니다. 보수 이데올로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흔들렸습니다. 말하자면 당을 살리기 위해 투입된 의사가 엉뚱한 치료를 하는 바람에 이 나라 보수정당은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골수에 파고든 병을 얻은 것입니다. 골수병을 대신에 얻은 것입니다. 저는 아직 선진민주주의 정당에서 비대위가 들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임시체제가 당의 정체성을 흔들었다는 예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세계 정당사에 그런 예가 없습니다. 하긴 선진민주정에는 획일적인 당대표 체제는 없고 대부분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하니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됐습니다. 신문사설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당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분치를 해서 덮으려는 눈속임 수단이다. 그때 땜질 처방을 하다 보니 실제 달라지는 것은 없고 조금 지나면 또 비대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정당의 이념과 정책으로 뭉쳐 정권을 획득하려는 결사체가 아니라 입신양명을 위해 끼리끼리 뭉친 조직, 말하자면 패거리에 불과하니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당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 패거리를 의미하는 무리당입니다. 어쨌든 신문이 지적한 대로 국민의힘의 이번 비대위 체제는 선거에서 연속 승리하고도 비상이라고 하는 이상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스스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며 계속 재발등을 찍은 결과라고 하지만 그 내막은 커튼 뒤의 지독한 권력 다툼입니다. 그 결과 사설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권 출범 석 달도 안 돼 사람들은 윤핵관, 이준석 등이 TV에 나오는 것조차 보기 싫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설은 또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이 일을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은 겸손과 신중함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자, 어쨌든 이제 보통 사람들이 불만이 터졌습니다. 이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 이어 다시 국정 지지율 30%가 무너진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1일 발표한 KSOI 여론조사입니다. 이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28.9%.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7월 29일과 30일 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부정평가는 무려 68.5%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방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 집에 머물며 이 전국 해법을 찾고 있는데 야당은 한가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다. 정치에서 손을 떼라고 비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비상 상황입니다. 짧게 한번 짚어볼까요?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적자는 무려 150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조 6천억에 이릅니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32억 7천만 달러를 훨씬 넘어 1956년 이후, 그러니까 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에 66년 만에 최대 적자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 성장 엔진인 수출 증가율마저 지금 둔화하고 있습니다. 7월 수출은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며 6월 25억 7천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더 커졌습니다. 수출의 경우 15개 주요 품목 중에 석유 제품, 그리고 자동차, 2차 전지 등은 선전했는데 이 석유화학과 일반기계, 그리고 컴퓨터, 디스플레이 등 8개 품목은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최대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5%나 줄어든 것입니다. 그 바람에 대중 무역 수지가 30년 만에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국 대도시 봉쇄 같은 단계적인 악재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제품이 더 이상 중국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기술 격차가 줄어든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총력을 다해 리스크를 관리할 때입니다. 이 판에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무려 6.3%나 됩니다. 23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7%가 안 된 걸 다행으로 얘기해야 합니까? 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류의 상승폭은 둔해졌으나 외식 등 개인 서비스와 농축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전월 상승률 6%를 넘어선 것입니다. 게다가 이 피할 수 없는 비용이죠. 이 공공요금, 그러니까 전기, 가스, 수도도 15.7%나 상승하며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자산 가치는 하락하죠. 그리고 소득은 줄어드는 효과를 부릅니다. 중산층이 더욱 허약해지고 서민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이래저래 윤석열 정부는 지금 비상체제여야 합니다. 자, 다른 뉴스 짧게 짚고 마치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부실 수사, 대장동 게이트죠. 그 대장동 게이트를 서울중앙지검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민간 개발에 이어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이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바뀐 과정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만배 등 업자들이 끼어든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검찰은 사흘 전 서울 중랑구에 있는 모 종중 이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사무실 컴퓨터에 있는 녹음 파일 13개를 포함해서 대장동 사업 관련 파일 290여 개, 이 파일들을 이미지 출 방식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와 남욱 등이, 그래 천화동인 4호죠. 이 남욱 등이 2014년부터 2014년까지 대장동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열면서 이재명 시장을 거론하며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육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당시 유동규의 말이 이렇습니다.
시장님 또 여러분을 도와드리라 그러지 이 도시공사가 짊어지고 갑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주민들하고 도시공사하고 공동사업으로. 그 말을 한 날은 성남시 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이 통과된 날입니다. 이재명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 대장동 주민들에게 민영개발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화천대유 등이 투자한 성남의 뜰이 주도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동규는 2013년 2월 대장동 원주민 상대로 설명회를 하고 한 달쯤 뒤에 남욱을 만나 대장동 개발은 너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며 그 이후에 3억 5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작년 9월이죠. 이 대장동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에 검찰 수사를 통해 화천대유가 3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나자 이재명 등 15명을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과연 이번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드러날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해군 작전사령부 4,400톤 최영함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최영함이 7월 5일 3시간 정도 교신이 끊어졌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군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이를 뒤늦게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느닷없이 5세 취약을 말해 그 5살 되면 학교로 간다. 이 5세 취약을 말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뒤늦게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아마추어 티를 너무 냈습니다.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푹 쉬고 있다고 이 대통령실에서 말했습니다. 푹 쉬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대통령이 휴가를 포기한 것은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고 민생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워낙 크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푹 쉬고 있다고 말을 하니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민심이 입안한 건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엄청날 겁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반증입니다. 국민은 지금 대통령이 5일 동안 잘 자고 잘 먹고 영화도 보고 그 대신에 인적소실은 없다. 이런 말을 염장 지르는 말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